저 시험 잘 보셨죠? 시험이니까요. 연습 삼아 보는 거죠. 1회 해설하겠습니다. 1회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고득점 답안 전략이라고 그럴까? 이 답안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간단히 안내 좀 드릴게요. 고득점 답안 전략. 뭐 말은 좀 거창하긴 한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제 파악이 일단 우선입니다. 첫 번째는 논제를 파악한다. 논제라고 하는 게 이제 논술의 문제죠. 논술의 문제.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일단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문제.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묻는가, 무엇을 묻는지, 질문이 좀 어려우면 쉬운 말로 바꿔서 다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가끔 이제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는 좀 쉬운 말로 바꿔서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분명히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을 때 그 제한 조건을 파악해야 돼요. 제한 조건이 있는지, 있으면 그 제한 조건 범위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제한 조건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제한 조건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 이제 엉뚱한 답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끔 보면 논점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점을 빠뜨리지 말자. 논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각각 두 개 그러면 앞에 것도 두 개, 뒤에 것도 두 개. 그런데 각각 두 개 그랬더니 앞에 거는 하나,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논점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선결 과제가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 그 문제를 냈는지, 그 조건 범위 안에서 이제 답안을 서술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 이제 이 논제 파악은 주로 지시문이라든지 배점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시문이나 배점 기준을 보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두 번째, 이제 제시문을 봐야 되겠죠. 제시문을 분석합니다. 제시문 분석. 이 제시문 분석은 첫째, 전체적인 취지가 뭔지, 전체 취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취지로 출제를 했는지, 어떤 취지로 글이 쓰여져 있는지, 전체 취지를 파악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문장들로 제시문이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를 쪼개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그래서 문장 단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단위로 분석하자. 그리고 문장으로 서술이 안 되고 그냥 뭐 점으로 점 하나 둘 셋 뭐 점으로 나왔을 때도 그 각각의 점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 각각의 점들도 분석을 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씩 쪼개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분석이니까 나눌 분자 쪼갤 석자 나눠서 하나씩 쪼개서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문장을 보면 그 문장 속에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가 뭔가 요것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주요 키워드가 무엇이고, 자, 이렇게 해서 문장 단위로 쪼개면서 주요 키워드가 파악이 되었으면 이제 그와 관련되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관련된 여러분들의 답안의 내용들, 그런 관련 사고들, 관련 사고를 확장해서 그 제시문 같은데 써놓는 겁니다. 써놓고 나중에 이제 개요 작성할 때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충실하게 개요를 작성해 나가면 되겠죠. 일단 전체 취지 먼저 보고 문장 단위로 하나씩 쪼개서, 어떤 경우는 두 문장이 이제 그 작은 논점 하나, 그 다음 문장이 또 다른 작은 논점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문장 단위로 쪼개면서 주요 키워드를 파악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시문이 분석이 됐으면 이제 세 번째, 자, 답안을 서술해야 되겠죠. 답안 서술. 답안을 서술할 때는 중요한 게
그 대강 서술하지 마시고 좀 정교하게 서술하셔야 돼요. 정교하게 서술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 이해와 암기가 두 개가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 이해를 정교하게 해놓고 암기도 정교하게 하는 겁니다. 암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문장을 뭐 통째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 되게 정교하게 말이 되게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두면 되겠죠. 두 번째는 충실하게 설명을 하실 때는 충실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충실하게 설명. 그 설명의 충실성입니다. 뭔가 대충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좀 상대방이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해 주겠다. 충실한 설명. 명칭만 쓰라고 하면 명칭만 쓰면 되지만 명칭 이외에 나머지 뭐 장점 써라, 단점 써라, 뭐 개념 써라 할 때는 가능하면 좀 충실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해야 됩니다. 주제와 연계하는 거, 이게 2점짜리니까 주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술해 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픈형, 특히 이제 오픈형 같은 경우에 오픈형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오픈형 대비. 자, 오픈형의 문제는 어쨌든 그 뭐 아무거나 뭐 대충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픈형도 배점 기준이 있고 그 배점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이 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형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뭐 또 이것저것 아무나 갖다 짜집기 하듯이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픈형을 출제할 때는 오픈형과 관련된 주요 관련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오픈형 답안을 쓸 때는 첫 번째 관련 개념이 뭔가 찾아야 돼요. 관련 개념. 그 문제와 관련된 개념. 관련된 개념을 먼저 떠올리자. 개념을 떠올리고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이런 거지라고 관련 개념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그 개념의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좋은 답안이라 하더라도 득점을 못합니다. 그 개념의 범주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를 확장합니다. 그 개념 속에서 그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고를 확장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교하게 서술하자. 정교하게 서술.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그 개념의 범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 문제로 예를 들자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교육 행정 중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시문이 나와 있고,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뭐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 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점정 모형을 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생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그럼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제한 조건이 이 점정 모형이라는 범주 안에서 점정 모형과 연관시켜서 점정 모형으로 의사결정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 점정 모형이 뭔가 떠올라야 되겠죠. 점정 모형은 기존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의 정책에 어떤 불평, 불만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해서 조금 개선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정 모형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걸 벗어나 버리면 점수를 못 얻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뭐 학생들의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학생 회의를 통해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설문지나 뭐 학생 회의 등을 통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게 그것과 점정 모형과 또는 합리 모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합리 모형으로도 설명이 되고 점정 모형으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그 점정모형으로 결정했으면 점정모형의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되니까 어떻게 서술해야 됩니까? 이 개념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되니까 점정모형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정책이니까 기존의 학교 운영에 대한 불평 불만을 설문지나 학생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하고 이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점정모형의 안에서 논의가 되니까 득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 운영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뭐 애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이제 반영하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뭐 설문지 등을 통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 운영 과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합리모형이지 점정모형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득지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오픈형이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그 오픈형 다루겠지만 관련된 개념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 개념 안에서 이 개념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해서 서술해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득점을 못 한다는. 이런 부분도 좀 특히 이제 주의하셔서 답안지를 이제 서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지금 전자칠판이라서 조금 이제 그동안 선생님도 수업하셨던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모의고사는 이제 전자칠판으로 합니다. 예전에 이제 몇 달 전에 그 전자칠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학원에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이제 지시문부터 먼저 보죠. 이게 지시문입니다. 지시문을 먼저 읽죠. 다음은 A중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 중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은 1번 교육과정 층위, 2번 교육과정 운영, 3번 교육과정 개발, 4번 탄력적인 운영. 영역이 지금 교육과정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죠. 일사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사의 과제. 자, 요게 이제 주제라는 거죠. 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본결 형식을 갖춰서 논하라 이렇게 됐죠. 요 주제는 본론 논점 4개 구성할 때마다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2점짜리잖아요. 그죠? 요 주제를 연계해서 그러면 일단 한번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과정의 효과적을 운영을 위해서 교사의 과제니까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사는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 주제가 되겠죠. 그죠? 교사는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게 전체 주제가 되는 거죠. 이 전체 주제는 결론의 첫 번째 문장에 오게 될 거예요. 전체 딱 보면 교사가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내라 보다. 이런 게 전체 주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1번, 2번, 3번, 4번과 연관시켜서 논의해 나가야 되는 게 주제와 연계 부분이고, 자, 여기서 크게 제한점 같은 거 보이지 않죠. 두 번째 이제 지시문을 읽었으면 두 번째는 배점 기준을 확인하러 가죠. 배점 기준 보시면, 자, 밑에 이제 하단에 배점 기준표가 나와 있고, 요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 점수가 15점이고요. 그리고 구성 및 표현, 이게 형식 점수입니다. 형식 점수가 5점, 이렇게 해서 20점이죠. 이게 이제 보통이고, 어떤 경우는 내용 점수 16점, 형식 4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1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15점, 5점 이렇게 배정되고, 요 형식 점수 5점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점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 형식 점수도 이제 잃어버리는 게 되죠. 형식 점수 첫 번째, 논술의 구성 요소와, 논술의 구성 요소는 그 논점 4개죠. 논점 4개, 논술의 내용과, 이거와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사의 과제, 이거 주제죠. 주제와의 연계라고 되죠, 연계. 자, 여기까지. 이 내용, 이렇게 4가지, 하나, 둘, 셋, 4개. 4개 논점과 이 주제와의 연계, 요게 2점입니다, 2점. 여기 2점이 배당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형식이 1점이 배당됩니다. 그래서 총 3점이죠. 그래서 논리적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췄느냐의 문제입니다.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이거 안 써도 되고요.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딱 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서론이구나, 이게 결론이구나, 이거는 본론 4개구나, 이렇게 문단 구성을 서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본론 4문단, 문단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서론 쓰고 결론 쓰고 하면 1점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뭐 특별하게 뭐 시간이 좀 쫓겨서 결론 못 썼다.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건 분명히 일정 가져가죠, 그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각각의 내용과 주제와의 연계성이 2점짜리인데 논점이 4개죠. 4개니까 각 본론 문단마다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해야 되는데 이게 주제 문장이 되는데 이 4개 중에서 최소 3개 이상은 서술해 주셔야지 2점 다 가져갑니다. 하나씩 서술하지 못할 때마다 1점씩 깎여요. 그러니까 최소 3개 이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개 다 쓰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근데 뭐 평소에 연습을 잘 안 하시면 잊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할 때마다 이제 연습 신경 써서 연습해 나가시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냥 쉽게 가져가는 부분이고 이 주제와 연계되는 문장을 서술하는 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아마 한 달 정도는 좀 걸릴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충 뭐 형식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형식적으로 썼다고 해서 뭐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썼으니까. 주제 문장은 다 그 정답이 없어요. 주제와 하여튼 연계만 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읽어봤을 때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점수를 받겠지만 어쨌든 한 달 정도는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범 답안을 드리면 모범 답안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좀 계속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제 문장만 계속 분석해도 괜찮아요. 아, 주제 문장 이렇게 썼구나. 예. 특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좀 좀 힘든 부분이 서술어를 쓰는 거예요, 서술어. 아마 글 써보신 분들 아시겠죠? 서술어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하게 돼요. 그 서술어 부분만 또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필요하다, 중요하다, 요청된다. 아, 이렇게 쓰구나.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좀 연습하다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의 적절성이 2점이죠. 표현의 적절성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의 완결성이에요. 문장을 완성된 형태로 서술했는가. 쓰다가 만든 거, 예컨대 뭐 명칭을 쓰라고 그러는데 뭐뭐뭐뭐는 블랭크 해놓고 이다. 이게 나중에 생각나면 넣으려고 했는데 마치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쭉 한번 보면서 그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거는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표현의 적절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뭐라도 어차피 틀릴 거 뭐라도 써놓거나 아니면 두 줄로 쫙 그어버려서 이 문장 없는 걸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을 서술해 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이게 이제 표현의 적절성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이 좀 들어가면 되는데 한 문장에 논점 보면 논점들이 좀 작은 논점이 교사의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명칭 하나 쉼표, 두 번째 경험하는 교육과정의 개념, 세 번째 해소 방안,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통으로 한 문장으로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주술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주어와 수어가 호응이 안 돼요. 그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럴 경우는 그냥 하나씩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논점별로 한 문장씩 별개로.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장은 간결한 형태로 서술해 주시면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무슨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는 보지도 않습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경우도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쓸 때마다 맞춤법 틀렸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의 적절성에서 위배되겠지만 뭐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그런 건 점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뭐 띄어쓰기, 뭐 맞춤법 이렇게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두 가지 표현의 문장의 완결성,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할 것. 이렇게 해서 5점은 그냥 가져가는 점수다. 가져가자라는 것이고 특히 주제와 연계 2점짜리니까 신경 좀 쓰시면서 연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파트로 가보시면 배점 기준표, 배점을 먼저 분석하는데 첫 번째 3점, 4점, 4점, 4점 이렇게 되어 있죠. 3점짜리 먼저 보시면 박 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층위 중에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박 교사가 어떤 교육과정 층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 층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건데 교육과정 층위는 이제 여러분 그 답안지 해설지에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있죠? 4페이지에 교육과정 층위 그래서 이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계획된 또는 의도된 교육과정, 실행된 또는 전개된 교육과정, 경험된 또는 실현된 교육과정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결정 주체에 따라서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교사의 교실 수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층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박교사가 제시한 층은 뭔가 제시문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교사의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층위를 찾으셨으면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제한 조건이죠. 교사의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시문을 이따가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교사는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경험된 교육과정 이렇게 층을 나누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제시문의 취지상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교사 수업 행위와 관련된 것은 실행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이렇게 명칭을 서술하게 될 것이고, 자 명칭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명칭만 언급하면 일단 됩니다. 일단 그리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어가 아니고 개념어가 명칭입니다. 개념은 그 개념의 의미를 서술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명칭만 쓰라고 했으면 명칭만 쓰면 되고 거기다 개념도 서술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술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서술하게 되면 뭐 그래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뭔가 좋은 느낌을 갖겠죠. 뭐 이런까지 썼네 하면서 뭐 생각이 있구나 해서 나머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걔 때문에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점수는 명칭만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두 번째, 예시로 든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이지 않고 예를 찾아야 될 거예요. 예시로 든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에 이번에는 개념이네, 그죠? 개념이니까 이 개념은 명칭을 서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학에서 명칭은 개념어입니다. 개념어를 서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의 의미, 개념의 정의 이걸 서술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명칭을 안 써도 돼요. 만약에 명칭을 쓰고 싶다 그러면 써도 됩니다. 명칭 쓰고 그 명칭의 개념을 서술해 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점수는 개념에 대해서만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명칭이 틀리고 개념의 의미가 맞으면 어떡하는가? 이거 채점자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이제 출제자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출제자가 좀 깐깐한 출제자면 야 명칭 틀렸는데 개념이 맞아? 좀 이상한데? 그거 틀리게 해. 이렇게 하면 그냥 틀리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점수는 지금 개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니까 명칭 틀려도 개념이 정확하면 맞게 해줘. 이렇게 하면 맞게 해주는 거고, 그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은 거죠. 정확하면 이제 쓰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쓰지 말자. 정확히 알고 있으면 쓰고, 개념까지 써주시면 이제 훨씬 좋은 인상은 남기긴 하죠, 분명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점, 이런 이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식적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오픈형이죠. 공식적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 해소 방안을 어떤 범주 안에서? 공식적 교육 과정이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공식적 교육 과정이 뭐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점정 모형의 관점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쓰라. 그럼 점정 모형이 뭐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식적 교육 과정이 뭐지? 라고 하는 거. 공식적 교육 과정이 뭡니까? 공식적으로 의도하고 계획한 거잖아요, 그죠? 의도하고 계획한 거. 그 의도하고 계획한 거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의미를 잘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술해 주셔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뭐 제시문 분석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공식적 교육 과정의 의미 범주를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쓰고 있다? 그럼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냥. 이 같은 경우는 그 채점 기준표를 설정할 때 구체적인 그 예시 한두 개는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제 범주를 설정해줘요. 반드시 공식적 교육 과정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 또는 의도하고 계획된 것과 연관 지을 것, 요거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렇게 예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맡겨주고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면 틀리게 한다. 이게 이제 제한점이죠. 이렇게 이제 제한점이 저 범주 안에서 논의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은 논점이 3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1점씩 배당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김 교사 의견에 제시된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명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명칭이긴 한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 과정의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시문에서 우려와 관련된 걸 찾아야 돼요. 우려. 뭘 우려하고 있지 해서 위에 보시면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찾아서 이와 연관된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한점이 있으면 반드시 제한점을 잘 찾아서 그 범주 안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때 그 교육 과정은 첫 번째 그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와 관련되는 거는 영교육 과정일 것이고, 그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영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고, 주시대명사를 쓰고 있잖아요. 다시 바꿔야 되겠죠. 영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2가지. 첫 번째 논점은 이제 예시로 든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 과정의 개념. 이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영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보시면 교육 내용 재구성 방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재구성 중에서도 내용 재구성 방안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시간표를 뭐 재구성한다, 뭐 교과목을 재구성한다, 이건 틀리는 겁니다.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그 내용 안에서 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과정이죠. 교육 내용이든, 시간표 운영이든, 교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교육과정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이 있죠. 이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재구성, 매우 중요한 논점이죠. 특히 올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학교가 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학업 성취도도 많이 떨어지고 학교 교육 과정을 좀 뭔가 좀 재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시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학교 교육 과정의 재구성은 그 교육 과정 우리 교육 과정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육 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두 번째 개발된 형태가 무엇이고 세 번째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육 과정의 실제, 교육 과정의 개발, 교육 과정의 유형, 교육 과정의 실제. 그 실제는 작년에 앞권이 스나이드 등이 제시한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이거였다면 올해 앞권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이게 앞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순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근거할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 자, 명칭을 쓰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명칭을 쓰라는 얘기는 없지만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읽어보면 이제 이게 타바 모형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타바 모형이다. 타바 모형을 몰라도 타바 모형이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면 그냥 타바 모형 들어가면 될 것이고, 여기에 근거할 때 절차를 제시하는데 이 절차가 시험 단원 개발을 위한 절차예요. 시험 단원. 하나의 실험적인 단원을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험 단원을 개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절차를 서술해달라. 이 절차가 이제 보통 7개 또는 8개인데 많죠. 단순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을 때는 그 7개 또는 8개 중에서 최소 몇 개 이상 서술해주면 뭐 점수 주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점수 못 준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세울 겁니다. 너무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보통 그 중에서 몇 개 이상을 서술해주면 뭐 점수 준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뭐 1점짜리니까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그냥 간단한 절차만 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구조화에서 강조한 내용, 단원 구조화에서 강조한 내용이니까 그 제시문 읽을 때 단원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고, 이와 관련된 내용 조직의 원리. 자, 원리는 내용 선정의 원리도 있고 내용 조직의 원리도 있죠. 그럼 조직의 원리 한 가지 찾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국가 수준이 아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교사가 또는 학교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전자가 중앙 집권형을 한다면 후자는 지방 분권형과 연관되어 있죠. 지방 분권형과 관련된 장점을 찾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장단점을 서술하는 게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장단점을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장점 한번 물어봤고, 내일 보는 시험도 장단점 물어볼 거예요. 이 장단점은 뭐 간단하게 암기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모형에 따른, 이때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타바 모형이겠죠. 타바 모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 타바 모형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가지, 각각 1점씩입니다. 무조건 하나당 1점씩이에요. 무조건 뭐 0점 몇 점 없습니다. 하나당 1점씩. 근데 3인이 채점하기 때문에 3인이 채점하기 때문에 이제 3인의 채점 점수를 평균하면 보통 소수점 뭐 0이거나 아니면 0.33 또는 0.67 이렇게 나옵니다. 이 3명이 다 일치된 점수를 주면 그냥 뭐 예컨대 18점, 19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치되지 않으면 이제 18.33, 18.6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이 나올 거예요. 각각 하나씩 다 1점씩.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교사의 견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 이것도 중요한 시사 논점 중에 하나이죠. 교육과정 학에는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일반 시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서술할 수 있을 겁니다. 제시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거를 학습자 하나, 두 번째 학교 현장의 특성, 2가지 측면에서 각각 하나씩이죠.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쓰고 1점씩입니다. 그죠? 이거 보통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학습자와 학교 현장의 측면에서 어떠하기 때문에 뭐 탄력적인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서술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점수 줍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냥 1점밖에 못 주겠죠. 그죠? 학습자의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두 번째 학교 현장의 측면에서 왜 필요한지 이렇게 각각 제시해달라. 각각 이렇게 논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교과목과 수업 시간의 탄력적 편성 운영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과목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것인가,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것인가, 각각 하나씩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교육 내용의 재구성 방안, 내용, 두 번째 교과목, 세 번째 수업 시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의 재구성 아주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걸 통해서 3가지를 한꺼번에 좀 정리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시 득점과 관련된 배점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분석하러 들어갑니다. 박교사 견해부터 이제 분석하죠. 자, 박교사 견해를 분석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다시 배점 기준표를 보면서 첫 번째 교육과정 층위 중에서 교사 수업 행위와 관련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가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봅시다. 교육과정은 그 구현 단계에 따라서 구현 전, 구현 중, 구현 후,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뭐 과정 후, 과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계획 세우고 요 수업에 실천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결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3가지 층위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만 검토해서는 안 되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쉼표가 있잖아요. 잠깐 쉬었다 가라는 거죠.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도 문장이 길면 쉼표를 쳐서 잠깐 쉬었다가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학교나 교실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또 쉬고 또 쉬었다 가라. 그럼 쉼표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문장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씩. 첫 번째 보시면 그 교육과정 문서만 검토해서는 안 되고,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문서는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고, 계획한 것인가 계획된 교육과정, 학교가 의도한 것이가 의도된 교육과정, 뭐 국가가 의도한 것이가 의도된 교육과정, 그죠? 이거는 보면 첫 번째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계획된 교육과정인 거죠. 계획된 교육과정 문서, 계획된 교육과정. 층을 나눈다면 계획한 거, 의도한 거, 계획된, 의도된. 그 다음에 그것이 학교나 교실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 실행. 키워드가 지금 실행이잖아요.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예요. 계획된 교육과정 주요 키워드 두 번째가 뭐예요? 실행이잖아요. 그러면 실행된 교육과정이라는 거지. 실행된. 계획한 것을 실행한다. 실행된 교육과정. 또는 계획한 것을 펼치는 것이니까 전개된 교육과정.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대로 실행할 수도 있고 문서의 일부를 빠뜨릴 수도 있겠죠. 문서의 일부를 빠뜨려서 실행해버리면 어떤 교육과정이 발생하는 겁니까? 용교육과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교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교사의 수업 실천 행위에서 이 실행된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를 폭력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야,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막 때리면서 아이들은 민주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을 배우죠. 이건 교사나 교육과정의 의도나 계획과는 다른 것을 배우죠. 이걸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교사가 수업하는 것, 교사의 주체면에서는 실행된 교육과정. 그 실행된 수업 실천 행위를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된 교육과정.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총체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경험된 교육과정. 좀 키워드가 다 나왔죠.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경험된 교육과정. 이 정도 키워드 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키워드인지조차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전체 층위가 이제 두 문장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됐죠. 파악이 됐으면 질문을 다시 보면 특히 교사의 수업 실천 행위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보면 요게 뭐냐 이거죠. 요거 실행이니까 이 명칭은 실행된 교육과정이다. 또는 실천된 교육과정을 해도 그 의미가 비슷하니까 맞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수업 실천 행위와 연관시켜서 보면 수업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에도 이 경험하는 것은 경험된 교육과정이겠죠. 여기도 주목할 필요 있겠다 해서 예컨대 얘가 들어오니까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되겠죠. 학생이 뭘 경험하는가? 여성을 가정주부로 남성을 지도자로 묘사하는 등 교과서의 특정 의도나 가치가 숨겨져. 교과서는 이제 그 계획된 교육과정이죠. 문서화된 교육과정이고 여기에 특정 의도나 가치가 숨겨져 있을 경우에 학생들은 이제 암암리에 그 숨겨진 그 가치를 은연중에 암암리에 은연중에 그 가치를 습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뭐냐 이거지 요게. 요거는 명칭으로 보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여러분 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의미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기출이 됐고 두 번째 의미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보시면 4페이지에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의 명시가 안 돼, 명시는 하지 않아서 명시된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명시된 교육과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이런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은연중에 암암리에 배우는 경험들 이걸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하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에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생활하면서 은연중에 겪게 되는 경험들 이건 첫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에 의도 안 한 거다라는 거. 군집성, 상찬, 권력관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잭슨이 제시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첫째 의미. 두 번째, 그 공식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 숨긴 교육과정, 숨겨진 교육과정, 숨긴 교육 내용, 숨겨진 교육 내용 이게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그 명시적으로 드러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몰래 숨긴 게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남성 중심이고 남성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성 중심의 생각을 은연중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철수라는 남자를 회장으로 영희라는 여자를 부회장으로 늘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더라. 그러면 성차별적, 성편향적 시각이 그 가치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학생들은 당연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지배계급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가치 이걸 은연중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걸 배우는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성차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가치나 의도를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이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개념이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왜 명칭을 쓰라 하지 않고 개념을 쓰라고 했을까? 왜? 명칭을 쓰라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개념을 쓰라 그러면 개념의 의미가 두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출제자 의도, 전체적인 그 의도가 제시문 분석은 문제가 분석할 때 전체적인 의도를 보셔야 되는데, 그럼 명칭을 쓰고 개념 서술해도 되고요. 어쨌든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되는데, 개념은 이렇게 교과서와 같이 이렇게 공식적 교육 과정이 있더라.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뭔가 숨겨져 있더라. 요런 의미가 여기 제시문 분석해 보면 쉽죠, 그죠?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공식적 교육 과정의 특정 의도와 가치를 숨겨서 그 가치를 은연중에 습득하게 하는 거, 이렇게 서술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칙적 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이거 말고 공식적 교육 과정 의도하지 않았는데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 얘도 같이 서술해 주면 어떨까요? 같이 서술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관점 아예 서술하지 않고 1번만 서술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두 번째 개념에 있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해결이 됐죠.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이제 공개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이제 쉽게 썼을 겁니다. 아마 우리 봤던 부분이라서. 처음 공개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좋은 의견이나 저는 교사의 수업 행위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그 교사 수업 행위, 다시 그 교육과정 층위를 나눌 때 그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공식적 교육과정 계획한 거죠. 이 계획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한 거를 그대로 수업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수업을 하려고 할 때 그 계획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할 수도 있고, 또 교사는 뭔가 재구성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볼 때, 또 그걸 참고해서 자기가 뭔가 창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실행을 할 텐데, 그 계획된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실행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르게 뭔가를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사가 수업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그게 실행된 교육과정이에요. 이거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가 A라고 하는 것을 뭐 설명할 때 학생은 A를 A로 경험할 수 있지만 B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교사의 수업 행위가 학생들의 개인적인 능력, 관심사항이 어떠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어떻고 배경이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동일한 내용 갖고 동일한 수업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학생은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이겠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 경험이 학생의 입장에서 그 경험이 경험된 교육과정이에요. 경험된 교육과정은 학생들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실행하는 것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교사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학습 경험을 하는 거, 학습 경험.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과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습 경험은 엄격하게 말하면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 학생들이 뭘 경험하는가 할 때 학생들이 교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빼버려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 영교육 과정이 발생해버리고 그 어떤 특정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 교사 의도나 계획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경험해버리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 발생해버리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 교사 수업 행위와 관련해서 볼 때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이제 포인트죠. 중요한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는 없다. 그러니까 질문 다시 읽어보시면 우려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명칭이니까, 자, 우려 부분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인 것이고,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학생들은 중요한 내용을, 교사는 수업 행위, 교사 수업 행위와 관련해서 볼 때 교사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뜨린다. 이게 의도적으로 빠뜨리든 실수로 빠뜨리든 이렇게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빠뜨리든 어떻든 간에 빠뜨린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배우지 못한 거죠. 이걸 우리가 영교육과정이다. 영교육과정. 그래서 명칭은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자, 영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영교육과정은 이제 두 가지,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영교육 과정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한테 무슨 통계를 초등학교 1학년한테 통계를 안 가르친다고 해서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통계를 배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배울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식적 교육 과정에서 뺐거나 첫 번째 두 번째 공식적 교육 과정에 있는데 수업에서 빠진 거 이런 내용들을 영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의미가 1번 공식적 교육 과정에 들어있지 않아서 학습하지 못한 내용 2번 공식적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데 학습할 기회가 없는 내용들 여기서 뭡니까? 공식적 교육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취지죠. 그죠? 있지만 중요한 이런 환경적 특성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애들이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교육 과정의 중에서 두 번째 의미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려가 높더라. 그러므로 교사는 현재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자라고 교육 내용 재구성 이렇게 되죠. 그래요. 자, 영교육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 영교육 과정 명시 쓰고 두 번째 영교육 과정으로 인한 질문의 부정적 영향 두 가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려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습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학습 기회 박탈. 학습을 못한다. 학습 기회 박탈이라는 명칭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학습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형태로 의미는 어쩌면 똑같은 거니까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학습할 수 없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 결손이 발생하다. 똑같은 말이죠. 또 학습 결손으로 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까지 다시 한번 확장시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습 기회 박탈. 학습을 못한다는 거. 여기에 따라서 이와 연관해서 부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은 학습 기회가 없으니까 학습 결손이죠.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죠. 전부 다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두 개 쓰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학습 기회 박탈, 두 번째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의 하락 이렇게 썼다. 이거를 두 가지를 이렇게 썼으면 이걸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이는 이제 출제자가 마음이죠. 출제자가 볼 땐 아니 어차피 학습 못했으면 학습 못한 결과로 학습 성취도 떨어지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쪼개서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1점만 주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지만 학습 기회 박탈로 인해서 다른 부차적인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버리면 두 가지가 별개다 해서 1점, 1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 뭡니까? 은연중에 배운다는 거죠. 학생들이 이걸 빠뜨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이런 또 잠재적 교육 과정 영향이 발생해버려요. 영교육 과정으로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방지하려면 여러분들도 학교 이제 어쨌든 여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학교 현장 가보면 교육 과정을 다시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황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중위권 학생들이 거의 몰락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일부 증가, 하위권 학생들은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대폭. 그래서 마치 모래시계처럼 가운데 중위권 학생들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가서 누굴 대상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누굴 대상?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중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하위 학생들을 포섭해 가면서 가르치게 되거든요. 근데 중위권 학생들이 몰락해버렸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진짜 힘든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지. 상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다시 재구성, 하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다시 재구성.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위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뭡니까? 교육과정을 압축해야지. 압축. 좀 더 도전적인 기회를 주고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얘네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상위 학습자들이 일부 증가하는, 상위 학습자들은 가정 내 자본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부모의 경제력도 좋죠. 부모의 그 인간 자본도 잘 갖춰져 있고 사회적 자본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의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인적, 사회적 자본의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높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열악한 가정의 그런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 성취도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별도로 하위 학습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과정. 그러면 이 하위 학습자들에 대한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보충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완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별도로 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그 아이들에게 또 실시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또 전환이 되고 하면 온라인이라는 학습 환경이라고 하는 거 그 교육 사회학에서 보면 그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온라인 학습과 연관되는 자본이 이제 경제적 자본 그리고 부모의 그 사회적 자본이잖아요, 그죠? 경제적 자본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부모의 경제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온라인 수업이면 컴퓨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못 갖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너무 노후화되어서 뭐 컴퓨터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얘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뭐 그렇다고 돈을 줄 수는 없을 거네요.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컴퓨터 매체 같은 거를 학교에서 구비해서 대여해 줘야 돼요. 대여해서 그 부모의 부족한 경제적 자본을 학교가 대신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부모 가정에 부족한 그 사회적 자본이든 인적 자본이든 경제적 자본이든 학교가 뭔가 이렇게 보충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개 우리 모의고사 한번 봤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교육 내용 재구성이죠.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 저 어디 6페이지인가 어디 있을 겁니다. 보십시다. 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 시도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지침, 편성 운영 지침,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다시 말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상황, 현실 등을 고려해서 다시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형태는 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향은 세 가지.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법,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법이 있더라. 내용을 재구성할 때는 내용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를 보면 통합형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유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통합하면 아무래도 뭔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탄력적으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교육과정의 필수, 핵심 요소. 여기 보시면 질문이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재구성하는 것이니까 얘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덜 중요한 거는 빼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거. 여기 있는 제시문만 잘 보셔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제시문 분석이 이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재구성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내용 순서 변경인데 이 순서 변경 이 자체로는 여기 제시문과 연관이 안 돼요. 순서 변경한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안 빠지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순서 변경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덜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바꾼다.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표면적으로 교과서 내용 순서 변경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서술하냐에 따라서
그 득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됐죠. 그럼 두 번째 교과목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법. 교과목을 특정 학기나 특정 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방법이 있죠. 집중 이수제. 집중 이수를 하게 되면 이제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해지죠. 집중 수업, 집중 학습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수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시간을 이제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방법이죠. 수업 시간, 학교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교과 군별로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해서 편성 운영하는 방법.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을 좀 더 이제 20% 해서 시수를 증가시키고 덜 중요한 것은 시수 좀 덜 중요도에 따라서 시수 증가 또는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요. 수업 시간표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고정 배당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수업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 대표적인 게 블록 타임제, 블록 타임, 모듈 시간표, 전일제. 블록 타임은 2시간 이상 연속 배당하는 거죠. 2시간 이상 연속 수업, 이게 블록 타임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 2번에 보시면 학교 교육 과정의 재구성, 교과 내 재구성, 교과 간 재구성, 교과와 창체와의 연결을 통한 재구성, 이 세 가지 방법인데 둘 다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입니다.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둘 다 문제를 보시면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압권이다, 압권.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문제에서 세 번째 거 이거를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의도나 가치가 숨겨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은연중에 학습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해서 배정 기준표에 나와 있는 작은 질문 세 번째 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공식적 교육과정과 관련해 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공식적 교육과정과 연관 지어가면서 소스를 주셔야 되는데, 공식적 교육과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의도한 거나 계획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그 공식적 교육과정이 의도한 건 아니고, 그 공식적 교육과정은 뭔가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적 교육과정에 연관시켜 보면, 예컨대 뭐 여기 성차별 얘기가 나오니까 성차별적 요소가 그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공식적 교육과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전환시켜서 드러내서, 자, 이런 성차별적 부분을 성평등 교육과 관련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공식 교육과정의 어떤 가치와 의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와 의도가 무엇인지, 요거를 서로 비교를 해봐서 숨겨져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숨겨진 가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전환시켜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겠죠. 여기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성차별적 요소를 드러내서 학생들끼리 뭐 서로 토론해서 바람직한 그런 그 성평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가치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사 의도나 그 교육과정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뭐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공식 교육과정과 연관 지어서 논의하고 있는가. 공식 교육과정 연관이 안 되면 틀린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명칭하고 예시 이루어진 교육과정의 개념이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걸 묶어서 이렇게 1월반 선생님들 쓰신 거 답안 보니까요.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명칭,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그다음에 또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어떻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명칭과 개념 이렇게 말하지, 명칭 쓰고 쉼표하고 또 개념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 구분된다.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이제 시험 단원 개발과 관련 타바 모형이죠. 자, 김교사, 이교사죠. 자, 그렇다면 교사의 수업 수준에서 교수 학습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먼저
하위 몇 가지 하위 절차를 고려해서 시험 단원을 개발하고 첫 번째죠. 첫 번째 쉼표 있죠. 시험 단원 개발입니다. 다만 하위 절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시험 단원을 개발하자. 질문 첫 번째, 요 시험 단원 개발을 위해서 따라해야 할 요 절차, 요 하위 절차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하위 절차를 소술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단원 개발하고 두 번째 그 단원을 검증, 그 다음에 문제점 수정 보완, 그 다음에 단원 구조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타반 모형에 따르면 전체 굵직굵직한 절차를 보면 시험적인 단원, 실험적인 단원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단원을 검증하고 세 번째 수정 및 보완, 네 번째 단원 구조화, 다섯 번째 새 단원 정착 및 보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단원을 개발할 때 하위 절차가 학생들의 요구를 먼저 진단하고 요구 진단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조직, 학습 경험, 선정 조직 그리고 평가 등을 통해서 시험 단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여러 단원을 구조할 때는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을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내용을 어느 정도 넓게, 얼마나 깊게 할 것인지 결정해 줘야 된다. 요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죠. 단원 구조화에서 강조한 내용 조직의 원리 이렇게 되죠. 자, 이 여러 가지 단원을 이제 만들었으면 그 여러 가지 단원들을 구조한다는 말은요, 체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뼈대를 세울 때 가로로 뼈대를 세우고 세로로도 뼈대를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수평적, 횡적인 뼈대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스코프, 그 범위라고 하는 부분, 어떤 범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냐 아니면 여기까지냐, 이게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범위가 결정해서 이 내용을 결정했으면 이 내용을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계열성을 고려해야 돼, 계열성. 갈수록 깊게 배운다든지 또는 순서, 이 범위에서 순서를 얘가 먼저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는 거. 이게 계열성이죠. 그래서 이 구조화는 가로, 세로, 횡적, 종적으로 구조시켜야 되는데 횡적으로 구조시킬 때는 스코프를 고려하고 종적으로 구조시킬 때는 이제 계열성을 고려해서 전체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구조화. 이 중에서 이제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스코프죠. 범위다. 계열성 하면 틀립니다. 계열성 쓰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보십시다. 아니지.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이 아니라 그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할 경우의 장점. 요거는 이제 다시 백영지씨 6페이지 보시면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방분권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그 장점을 보시면 이제 지방분권형은 이제 뭐 어쨌든 그 지역 수준이든 학교 수준이든 교실 수준이든 다 지방분권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장점 A 부분 보시면 지역과 학교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겠죠, 그죠? 그 학교의 독특한 교육과정, 그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학교마다 다 특색 있고 독특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니까 전체 교육과정이 그냥 다양화돼 버리는 거죠. 학교마다 다 다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한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학교의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독특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가장 큰 장점이죠.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니까 교육과정 개발에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도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하죠. 근데 중앙집권형은 교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 소외 현상,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사 소외 현상이 발생해서 교육과정을 사수화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변 상황, 오늘날과 같이 뭔가 급속하는 그런 상황적 변화가 있다 라고 할 때 교사가 주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정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이제 전문가 예산 시간 부족으로 해서 수준 높은 교육과정의 개발이 좀 어렵다든지 학교 간의 연계성이 힘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 장단점 정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입니다. 타바 교육과정의 문제점, 타바는 교사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교사 중심적이고 또 그래서 수업을 전개하는 수업을 염두에 두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보다 수업의 현실성, 수업의 현실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교사, 사회 선생님은 사회 교육과정 개발하고 국어 선생님은 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전체 교육과정을 못 본다는 거죠. 각자 자신의 교육과정을 자신의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 교육과정의 철학, 전체 교육과정의 이념을 보지 못하고 개별 교과에 매몰된다는 것, 개별 교과의 시야에 한정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교과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단점 중에 하나죠. 5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개별 교과의 시야에 매몰되어서 전체 교육과정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교육 전반적인 철학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 주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도 이제 봐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배점. 그 기준표에 이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와 현장 특성에서 각각 하나씩 찾는 부분이죠. 다시 그 제시문 보시면. 김교사의 견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은 요즘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더욱 필요해 보인다. 연간 교육계획이 학교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월간 학습계획까지 다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의 계획을 바꿔서 운영한다.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죠. 교육과정은 되게 경직되면 안 돼요. 교육과정은 유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좀 유연화될 필요가 있는데 교육과정의 유연화 방안이 뭐예요? 누군가가 교육과정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뭐라고 제시합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유연해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특정 상황을 고려해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이거 앞에 했던 거고 두 번째 교과목이나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거나 그죠? 여기서 학생과 관련해서 학생의 측면에서 왜 탄력적으로 필요한가? 학생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학생이 뭘 필요로 하고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걸 수용해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하면.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현재 학생의 필요, 현재 학생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 다음에 학교 특성, 이 학교 개별적인 특성들을 고려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학교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뭐 학교 특정 상황을 고려해서 재구성하는 것이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특정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면 되니까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이나 수업 시간 탄력적 편성 운영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시문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답안 작성인데 자, 서론 쓰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죠. 첫 번째입니다. 서론 쓰는 방법입니다. 서론은 우리 생각의 논리 메커니즘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 논리 패턴에 따라서 쓰면 되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서론 쓰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게 중요.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1문장. 주제의 중요성을 씁니다. 주제가 이제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성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 이번에 주제는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된 교사의 과제잖아요. 그죠? 그 주제어가 뭡니까?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이 주제어가 되죠.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서술어는.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최근. 오늘날.
이렇게 해서 이게 시사 이슈형 주제, 시사 이슈형의 서론 쓰기입니다. 시사 이슈형으로. 시사 이슈니까 최근 오늘날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이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시되고 있다. 됐죠, 그죠? 한 문장.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늘 그 답안지에 보시면 그렇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됐죠, 그죠? 요게 주제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제가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 방안, 그러면 최근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키워드만 주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원인을 쓰는 원인 또는 이유. 그러니까 뭐뭐함에 따라 또는 뭐뭐 됨에 따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면 왜 그 학교 교육 과정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이유를 쓰는 거죠. 최근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 과정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됐죠, 그죠?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교육 과정이 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효과적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죠.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면 최근 학생에 대한 학생의 행복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 중심 교육이 중요한 중시되고 있다. 학생 교육 과정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서술하는 거죠. 요거는 언급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첫 번째 문장은 항상 간결해야 됩니다. 너무 길어지면 곤란해요. 서론 첫 번째 문장과 결론 첫 번째 문장은 간결하게.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우리 처음 만나서 안녕 반가워 이렇게 하지 주주주주주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첫 문장은 항상 간결하게. 서론과 결론의 첫 문장. 자, 그럼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되게 쉽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논점이 몇 개입니까? 논점이 4개죠. 논점 4개. 요거를, 논점별로 간단하게 논점별, 논점 1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논점 1번, 논점 2번, 논점 3번, 논점 4번. 요거 간단하게 제시하는 간단하게 제시.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논점 1, 2, 3, 4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거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으로 또는 이렇게 1, 2, 3, 4를 묶어서 제시해서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은 요거만 보여줬는데 내일은 요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 답안지를 보면 두 번째 문장 보십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층위를 파악하고,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교육과정의 층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층위를 파악하고 간단하게 썼죠? 쉼표. 두 번째, 교육과정을 재구성, 두 번째 논점이 교육과정 재구성이잖아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타바 모형에 근거해서 수업 모형을 직접 교사가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썼죠, 그죠? 요 세 개를 묶어서 한 문장으로 처리했죠. 논점이 4개니까 두 문장 또는 세 문장이 나옵니다. 적절히 잘라주는 거예요. 한번 잘라주고 마지막 나아가서 급변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요거 네 번째 논점. 됐죠? 이게 이제 이거 어차피 결론에서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교육과정의 층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개발, 네 번째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등 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역을 검토하면서
이때는 여기 주제가 나오거든요. 주제가 뭡니까? 효과적 운영이잖아요. 광범위 영역을 검토하면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에 대해서 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과정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이게 소수로 그래서 한 문장 씁니다. 요거는 내일 답안지를 보일 거예요. 내일. 그 서론 쓰는 답안지를 분석하세요. 분석하면 됩니다. 아마 두 번째가 더 쉬울 거예요. 훨씬 쉽습니다. 이거보다. 이거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처럼 했으면 결론 쓰기가 쉬워집니다. 결론 이거 다시 정리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대로 갖다 붙이는데 소수로만 잠깐 바꿔주면 돼요. 결론 한번 보세요. 결론 3페이지 두 번째 문장. 교사는 교육과정의 여러 층위를 이해하고 하나. 두 번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재구성하고 둘. 교수 수업에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할 수 있어.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주요 논점이 똑같으니까 키보드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소수로만 약간 바꿔줘 약간. 그 다음에 나아가서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를 할 것이다.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서론, 이게 장점은 처음에 쓸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결론 쓸 때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서술로만 약간만 바꿔주면 되죠. 근데 여기 첫 번째 서술, 이렇게 두 번째처럼 쓰면 1, 2, 3, 4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서술하면 나중에 결론할 때 정리해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장단점은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요거 한 문장. 서론 마지막 보십시다. 제시문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사의 과제 주제죠. 교사의 과제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 문장.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거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인데 뭐 주제가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써보면 나중에 금방 나옵니다. 이거 서론 쓰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몇 번 써보시면. 처음에 쓰실 때 이 모범 답안을 옆에 놓고 답안지 쓸 때 이 키워드 주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주제만 바꿔주면 그대로 쓰게 돼요. 그래서 옆에 놓고 쓰세요. 몇 번 써보시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결론 쓰는 것도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 15분 이상 걸린다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60분짜리에서 서론 쓰는데 15분 걸리면 나머지 어떡하려고요? 형식만 어느 정도 갖추면 되는 건데 이 논리 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 두 번째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문장이 전체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 또는 지금까지 주제 논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 자, 결론도 첫 번째 문장 간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십시다. 전체 주제가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사의 과제니까 주제어는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이죠. 그 교육과정을 효과적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가 노력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전체 주제가.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결론. 현장 교사는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한 문장. 전체 주제. 이게 어려우면 지금까지 주제가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이죠.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사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끝.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쓰세요. 이걸 우리가 형식적 결론인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점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쓰든지 이거 쓰든지. 됐죠? 두 번째. 논점 정리입니다. 논점 정리. 논점이 논점 1, 2, 3, 4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총 하나씩 다 정리하면 4문장입니다. 4문장은 뚝뚝 끊어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축약해서 총 2문장에서 3문장으로 끝냅니다. 연결할 수 있는 거 연결 지어서 2문장, 3문장. 자, 여기 보시면 1번 이를 위해서 교사는 여러 층위를 이해하고 쉼표, 재구성하고 쉼표, 직접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침표. 3개를 연결시켜서 한 문장을 썼죠. 마지막 문장. 나아가서 뭐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미래와 연관시켜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마치면 마지막 3번 재현할 필요가 없어요. 재현.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현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을 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거 한다고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습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쓰시는 분들 재현 쓰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학교 교육의 미래를 밝을 것이다. 뭐 이거 한다고 학교 교육의 미래가 밝아집니까? 재현 쓰라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게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 쓰지 마세요. 안 썼어요. 안 써도 돼요. 두 가지. 시간도 없는데 이거 왜 씁니까? 이거 재현 쓰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의외로 생각하다 보면. 근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너무 희망적인, 너무 논점에서 벗어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쓰지 마세요. 2개. 이것도 오래 안 걸리죠.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3문장, 그러니까 한 3줄, 2줄, 3줄, 2줄에서 뭐 5줄 정도? 좀 적으면 2줄, 보통 3줄 정도 채우시면 좋겠죠? 3줄에서 4줄 정도 왔다 갔다 끝납니다. 서론 결론 부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된다면, 글쓰기에 부담이 된다면 이제 본론에서 주제와 연계하는 게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아마 한 달 정도는 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잡힐 거예요. 그 예시답을 보면서 제가 계속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 자, 본론 첫 번째 문단입니다. 본론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보십시다. 본론 첫 번째 문단에 이제 주제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이게 뭡니까? 주제어죠. 주제어. 운영을 위해서 두 번째 논점이 뭡니까? 교육과정의 칭의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의 칭의가 논점 1번입니다. 논점 1번. 이 둘을 연결시켜서 주제와 연계성을 서술합니다.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게 뭡니까? 주제와 연계 문장이고 주제 문장이에요. 주제 문장. 주제 문장은 항상 그 주제어와 논점 1번, 논점 2번 이렇게 연결지어서 서술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과제니까 꼭 과제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거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층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술하면 돼요. 보통 여러분 서술할 때 서술어 쓰기가 좀 어려워요. 서술어를 쓰는 거 몇 가지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처럼 교사가 교육과정의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고, 이게 논점 1번이죠. 두 번째, 교육과정, 이렇게 하면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주제어죠. 주제어. 연결. 요게 첫 번째 문장에도 쓰고 마지막 문장에도 썼죠. 요걸 우리가 양괄식이다라는 것이고, 두괄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두괄 쓰면 이제 마지막 문장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 안 쓰고 들어갈 때만 쓰는 겁니다. 들어갈 때만. 이렇게 두괄식이죠. 요거는 안 쓰고. 만약에 미괄식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만 쓰는 거죠. 요거만 쓰고 첫 번째 문장 없애버리고 바로 들어가는 거. 바로 박 교사가 제시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죠.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양괄식이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 문장 쓸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박 교사, 김 교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제 문장에는요, 박 교사, 김 교사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그 문장이기 때문에 이 주제 문장은 박 교사, 김 교사 얘기를 쓰지 마세요. 여기 김 교사, 박 교사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 전체를 다 포괄해야 되니까 그 문장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여기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두 번째 본론에서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영교육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구성하는 일도 뭐라고 하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이처럼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때, 이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성. 논점 2번입니다. 논점 2번. 이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주제어죠. 주제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괄식으로 썼죠. 그죠? 두괄식으로 해도 되고 미괄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교사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여기 주제어죠. 주제어. 이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한다 또는 타바 모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직접 개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요구된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 돼요. 서술로. 서술을 쓸 때 좀 분명히 서술을 쓸 때 어려워할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서술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요거만 따로, 주제문만 따로 이렇게 봐도 돼요. 따로 보면서, 아,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죠. 주제문은 답이 없어요. 답이. 만약에 여기서 타바 모형인데 교육과정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바 모형에 근거해서 직접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내가 타바 모형을 잘못해서 스킬백의 학교 모형으로 썼습니다. 스킬백 모형에 근거해서 직접 개발하자 이래도 맞아요. 왜? 주제니까. 이건 이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제는 내가 잘못 파악한 것뿐이지 주제는 맞잖아요. 그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면 이제 이와 같이 교사가 수업 장면을 교수 수준에 직접 개발하자. 그러면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 주제죠. 주제. 논점 2번. 2번인가? 2번. 다음 넘겨보시면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 편이라는 첫 어절 본론 전개할 때 앞에 보시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 이게 전혀 없죠. 그죠? 뭐 우선,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이런 얘기도 전혀 없고 마지막에 딱 한 번 썼어요. 한 편이라 어절 딱 하나, 한 어절 딱 하나 썼죠.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안 써도 되고 쓰고 싶으면 이 정도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정도 또는 가운데 세 번째 문장 정도에 옵니다. 보통 쓰게 되면 세 번째 문장 정도 여기다가 첫 어절 뭐 한 편 하든지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 하면 그러나 한번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지. 전체적으로 이런 접속어라든지 이런 거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면 본론 문단 안에 뭐 그러나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접속사들 있잖아요. 이거 많이 쓰지 마세요. 해봤자 하나 또는 진짜 많으면 2개. 아예 안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논리적인 또 쓰는 게 더 논리적인 것 같죠?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런 접속어를 안 쓰고 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한편 여기 보면 이 마지막에 이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잖아요. 그죠? 논점 4번째.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 주제. 이번에 주제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지금까지는 주제가 앞으로 왔었잖아요. 그죠? 주제어가. 얘는 주제로 뒤로 빼고 논점을 먼저 제시했죠. 그러니까 형식이 똑같은 형식이면 좀 지루할 수 있고 약간 형식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서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부분 법은 요구된다, 중요하다,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교사가 얘를 주어로 삼고, 이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가 이게 목적으로 삼죠. 교육과정 효과적 운영한다면 약간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약간씩. 똑같은 패턴을 취하면 점수를 받아요. 점수 받는데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연습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본론 이제 첫 번째 답안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주제 문장이고 박교사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경험된 교육과정으로 층위가 구분된다. 여기서 교사의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실행된 교육과정이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까지 여기서 박교사부터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질문에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질문 다시 읽어보세요. 질문이 배점 규칙에 보시면 박교사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층위 중 교사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명칭이니까 단답식으로 서답형으로 쓴다면 어떻게 씁니까?
박 교사가 제시한 교육사의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실행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칭은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써도 되지만 어차피 그 실행된 교육과정 자체가 명칭이니까 교사 수업 행위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실행된 교육과정이다. 끝. 여기서는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려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업행위 관련된 것은 이제 실행된 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서술하려고 이 문장을 서술한 거예요. 이거 어려우면 쓰지 마세요. 괜히 이상해집니다. 글을 잘 못 쓰시면 그냥 질문에 단답식으로 답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뭔가 좀 어색한데요? 어색하면 어때?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뭔가 논리적으로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때? 점수만 받으면 되지. 태권도가 화려하면 점수 잘 받습니까? 태권도는 포인트 딱 맞게 점수 찔러만 주면 점수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점수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아주 화려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글을 어느 정도 자신 있으면 쓰지만 자신 없으면 도전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수죠. 여기 맞으면 이제 점수. 그 다음에 인원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그다음에 교사의 수업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예컨대 교과서 성차별적, 성편향적 가치가 숨어있을 경우에 학생이 암암리에 그 가치를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이는 다시 설명드려서 개념 쓰라고 했으니까 공식적 교육과정의 모종의 가치가 의지로 숨긴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요게 두 번째 논점이죠. 의미. 요런 의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부터 인원부터 쭉 논리적으로 계속 연결지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측면에서 서술하는 것이지 질문의 직접적인 답은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잠재적인 교육과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공식 교육과정을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성편향의 문제, 뭐 문화편견의 문제를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성평등 교육 형태로 변환시켜서 다루자.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답안을 서술할 때 설명을 충실하게 답안지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의도는 이런데 채점 작업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점수를 못 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근데 가능하면 뭐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가 주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리 전개를 위한 보충 문장이고요. 이를 위해서 김 교사 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영교육과정이다. 명칭 썼죠. 부정적 역량 두 가지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둘째. 첫 번째 키워드는 학습 기회 박탈.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 심어준다. 물론 학습 기회 박탈 플러스 학습 결손, 그 다음에 뭐 학업 성취도, 저하, 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 여기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별도로 이거 첫째, 둘째 이렇게 써도 아마 점수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바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타바 모형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이 시험단원 개발에 관한 절차죠. 시험단원 개발에 위해서 요구 진단부터 쭉 여기까지. 여기는 써주면 훨씬 좋고 여기까지 안 써도 여기까지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어려우면 그냥 평가 등 하면 돼. 평가 등. 이렇게 절차가 요구된다. 절차 하나. 그 다음에 구조화할 때 요구되는 내용 조직 원리죠. 법무와 계열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교사가 강조한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내용 조직 원리가 뭐냐 물어봤으니까 범위다. 자, 이게 명칭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 원리 쓰라 그랬죠. 원리를 쓰라 했을 때는 이렇게 명칭도 서술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개념까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명칭과 개념 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면, 장점 하나를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정하면 장점은 다음과 같다 하지 마세요. 이때는. 하나만 쓰니까 다음과 같다 하지 말고 장점은 뭐뭐뭐뭐라는 것이다. 아니면 뭐뭐뭐뭐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나를 서술할 때. 하나를 서술하는데 다음과 같다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물론 문장이 길어지니까 끊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이 장점 뭐뭐뭐라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하세요. 뭐뭐라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단점이니까 타반 모형은 전반적 교육 철학보다는 지나치게 구체적 교육 실천에 주목한다는 문제가 있다. 단점과 문제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주제 문장이죠. 이와 같이 넘겨보시고.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교육과정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특정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제시하면 이제 두 가지를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학습자 관점에서 이걸 한 문장으로 서술하면 될 겁니다. 학습자 요구나 필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하나. 두 번째,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두 개. 여기 보충 문장을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데 이건 안 써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교과목의 탄력적 편성 운영 방안이니까 집중 이수. 요것도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명칭을 써라는 게 아니니까 집중 이수가 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집중 이수의 효과니까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또 수업 시간에 탄력적 편성 운영이죠. 수업 시간 부분은 블록 타임이라든지 뭐 전일제 이런 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문장 주제 문장이죠. 자, 여러분 답안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론 최대 10줄이에요. 10줄. 이 10줄은 제가 직접 써서 답안지 써서 이걸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글자 크기로 한다면 9줄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크게 해서 10줄 정도 잡은 거니까 이게 많이 써도 10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뺄 거 빼고 하면 보통 6줄에서 8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모든 답안지가 실제 시험지에 맞춰서 딱딱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0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서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쓰게 되면 아마 6줄에서 8줄 정도 나올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죠. 자, 수고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슉 하면서 봐.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왜 시간이 지났지? 5분 남았네? 5분 남았네? 그 뒤에 배경 지식 설명할 때 이게 총정리할 때 제가 설명할 거를 아마 쭉 설명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요 배경 지식 부분은 총정리할 때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총정리 해야 되는데 지금 5분 남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네.